어쨌든 이성균 씨가 공인 아닙니까? 네. 그 대중 공인이라고 보는데 네. 그 사람한테는 부담이 너무 컸겠죠. 네. 근데 이제 마약을 투약한다 안 한다 그게 이제는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뭐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2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마약류 그러면 마약 그러면 이제 불법 마약을 주로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의료용 마약류 중독이 엄청나게 많고 사실 따져보면요. 의료용 마약류 중독이 더 무섭고 그냥 절반이 더 많습니다. 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아편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으로 아편 중독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체 약품으로 쓰거든요. 아편은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메사돈이라는 합성 마약을 대체해서 서서히 줄여가면서 끊는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사돈을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사돈을 투여하다 보니까 메사돈도 마약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약한 마약이죠. 그러니까 메사돈에 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1960년대에 메사돈 파동이 일었을 정도로 그래서 불법 약물로 금지가 됐죠. 네. 치료제로 쓰던 건데 네. 아편 중독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던 약인데도 이거를 또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금지시킬 정도로 워낙 많았다는 거예요. 우유 주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프로포폴도 그렇죠. 우리 2010년도 그때 프로포폴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돼서 2011년에 이제 마약류로 등록이 돼서 관리를 되고 있는데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새는 펜타닐 같은 그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또 청소년 사이에 유행할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마약류가 엄청 많다. 실제적으로요. 수면제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각성제 중독되는 사람 또는 우리가 뭐 ADHD 옛날에는 아이들한테만 진단을 했어요. 네. 주력 결핍장애 ADHD. 근데 지금은 성인 ADHD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검사 용지가 있거든요. 그 체크하는 거 갖고서 그냥 자기가 이렇다 체크하면은 ADHD 환자가 되는 거죠. 자가 체크하는 중독성이 있는 그런 약품이 처방받는 그러니까 거군요. 각성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대체 약품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이제 뭐 불법 마약을 하다가 각성 필로폰이나 이런 걸 하다가 구하기 어려우면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그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근데 그거는 거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류 사범 의심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어떤 협박의 피해자이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대부분의 경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법은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주죠. 뭐 피로 회복에 좋다. 술 깨는 약이다. 뭐 다이어트에 좋다. 뭐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좋은 점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죠. 그래서 접근하게 만들어서 일단 그 맛을 한번 느끼게 되면은 그 맛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 뇌는 강력한 경험이 오게 되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뇌에 저장을 시켜놓는데 그게 평생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생각이 안 없어지니까 또 뭐 한번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10,000원도 받아. 그랬다가 좀 더 중독이 심해지면 100,000원 받고 더 심해지면 30만 원, 50만 원 부르는 게 값이고 나중에는 이용해 먹죠. 뭐 협박하고 또 뭐 고발하면 걸려들잖아요.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콕 깨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성균 씨 사건이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사건. 일반적인 사건. 이런 게 어떤 너무 처벌이라든가 한번 뭐 적발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의심을 받게 되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거의 뭐 끝장을 내다시피 뭐 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단속은 필요하지만
마약사범은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공급사범이 있고 투약사범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사범은 원흉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되죠. 그렇죠.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니까 그 사람은 지금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되고, 투약자는 환자니까 치료를 해서 재범을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은 이성균 씨가 그런 식으로 고발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더 집중적으로 더 해서 네. 그 판매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관련된 공급자들 대상을 더 수사를 더 확대하고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됐죠. 네. 투약자는 자기가 자수한 거라고 보니까 네. 어쨌든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자수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투약 의심자죠. 예. 의심자죠. 예. 어쨌든 그런 거는 치료를 해서 이거는 한 번만 해도 어떤 기억 때문에 재발할 위험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뭐 치료도 다양하잖아요. 뭐 가벼운 상담부터 해서 심하면 뭐 입원 치료해야 될 정도로 질환이라는 게 아주 초기부터 말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독도 아주 초기 중독이 있고 뭐 오래된 말기 중독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치료를 연계해서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더 좋아지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초기라고 보면은 네.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죠. 있긴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투약자까지 너무 엄벌하고 또 이를테면 그물을 아주 촘촘한 그물을 넓게 쳐가지고 그냥 여기만 탁 들어오면 다 처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제 예전에 예. 그 마약 수사를 어디서 했냐면 보건사회부에서 했어요. 예. 지금의 보건복지부죠. 특사관 같은 데서는. 네, 그런 데서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면 담당 의사는 자기 그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으러 온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건당국에 한 달 이내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네. 보고를 안 하면은 담당 의사가 처벌받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자기 환자가 치료받으러 왔는데 신분이 감옥에. 노출되면은 조사되고 검거될 위험성이 높은데 그거를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네. 그 진단명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 뭐 알코올 중독이다, 뭐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이런 식으로 진단내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리고 환자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검거될 위험성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질 않죠.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조항인데 신고된다는 식으로 잘못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신고된다. 네. 그러니까 안 오죠. 의사들도 그런 거를 모르니까 이거 신고해야 되나? 신고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조항인데. 큰일이네요. 몰랐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 보호 제도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료로 치료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오질 않으니까. 2000년 7월에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음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바뀐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보고 의무 조항을 삭제해버렸죠. 그러니까 2000년 7월부터 이미 보고할 의무도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일반 질환처럼 똑같이 치료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감기 치료받듯이 다른 일반 질환 치료받듯이 그냥 의료보험 다 되고 다 되니까 그냥 치료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아는 뭐 검사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네. 제가 이제 마약류 관련돼서 기사를 쓰면은 전화를 오는 게 아니 그래도 강하게 처벌해야지 유입이 없어진다. 네. 그 강하게 처벌을 해야지 투약자까지 네. 해야지 신규 유입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크리미널리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범죄화를 했더니 안 줄었어요. 더 늘었어요. 교도소 가서 배워갖고 나와. 대마에서 들어간 사람이 필로폰의 형 만나서 많이 배워갖고 나오고. 나는 예전에 한 사람한테만 받았는데 가니까 공급책이 많아. 공급책을 많이 배우고 알아오고.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물론 겁을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안 할 수는 있죠. 겁나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희미해지거든요. 근데 그 마약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기억은 계속 나고.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불법인지 알고 하지. 걸릴 줄 알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안 걸릴 거 몰래 하면 되고 하는데 네. 걸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란 거는 안 하고 싶어도 네. 반복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네.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입문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일단 입문이 되면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겁준다고 해서 안 하냐. 병이라는 게 벌 준다고 병이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치료 안 됩니다. 이 법무부나 정부가 이 마약류 어떤 그 질환에 대해서 중독 질환에 대해서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우리 치료 감호 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해서 치료를 해준단 말이죠. 네. 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치료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이 정신병의 증상 때문에 타인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게 치료가 안 되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재범을 예방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질병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죠. 그중에 공급사범은 제외고 네. 투약사범들은 중독이 됐든 중독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재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치료를 제대로 해야 네. 재범을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을 하되 네. 하지 말 단속은 해서 치료를 하도록 연계하고 그걸 감독을 해줘야죠.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중독은요. 네. 본인이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겠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다 모든 중독은 마찬가지. 본인이 부정을 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중독이 맞는데 나는 아니야 항상. 자기는 나는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 그냥 언제든지 난 끊을 수 있거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으니까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하면 되니까 한 번 하고. 다음이 되면 이번 한 번만 하고 또 안 하면 되니까 또 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중독은 본인이 스스로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받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치료를 좀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병원도 대부분 처음에는 강제 치료를 하죠. 네. 스스로 내가 아예 알코올에 중독에 문제있다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처음에 다 강제로 치료받다가 이게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인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스스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있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치료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은 그러니까 강제로 치료하는 게 의무화돼 있지도 않고 또 찾아가면은 병원에서 외면하고 네. 아주 안 좋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도 없지만 네. 치료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있는데 활용도가 낮다는 또 거죠. 치료해야 되고 이게 평생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중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네. 교육도 없고.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보내지. 우리 치료가 뭐 제도도 있는데 1년에 20명도 안 보낸다. 치료 보호 조건부 기소율도 있는데 네. 지금 1년에 한두 명도 안 보내요. 검찰이 청구를 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치료를 통해서 재범을 예방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 벌 주면 돼 이런 식이죠.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벌은 필요해요. 왜냐면 단속을 해야지 입문을 안 하니까 네. 입문을 안 해야 되고 단속을 해서 걸린 사람들은 투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스스로 늦게서 치료받으면 너무 늦으니까 법에 걸렸을 때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해서 그걸 감독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자기는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감독을 해주니까 내가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게 되니까 대신에 치료를 열심히 잘 받으면은 법적으로 좀 면제를 해주든가 선처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에 20명밖에 이 치료 감호 청구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어떤 그런 게 그대로 이성균 씨 사건 이런 데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냥 이것은 뭐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뭐 말하는 순간 야 뭐 마약을 옹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벌을 줘서 해결을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디크리미널리제이션이라 그래요. 네. 비범죄화. 그래서 이거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전 세계는 다 치료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안 돼 있는 거지.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면은 이 마약을 그냥 단순히 공급책을 더하러 오는 게 아니라 단순 투약자가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니까 공급책이 되고. 네, 네. 근데 사실은 공급책이 많아진다는 거는 양산이 된다는 건 신규 수요를 또 창출하는 이거는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한 사람이 중독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이런 어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신규 수요를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역효과가 있죠. 네. 실제적으로 제 많은 환자들이 예.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하고 다시 만나면서 또 재발이 되고 자기는 약을 끊으려고 그래도 연락이 오고 하면서 네. 연결이 되면서 자꾸 주변에 권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환자들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는 관련된 약물과 관련된 사람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급사 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차단이 안 되면요 계속 유혹에 하다 보면 넘어갑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예산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쓰신 책을 보니까 네. 뭐 엄청나던데 약물 몇 조던데. 마약류 관련 예산이 예. 350억 불입니다. 아. 1년에. 예. 거기에는 단속 비용이 들어가고요. 예. 치료 예방으로 두 개로 나뉘어요. 네. 근데 56%가 치료 예방 쪽에 아. 56조가 돼요. 56조. 56조요? 예. 56조란 돈이 치료 예방. 치료 예방에 들어가요. 미국이. 미국이. 근데 우리는 4억. 그렇죠. 그리고 단속에 들어가는 게 예. 그러니까 44%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단속보다는 치료 재활 쪽에 더 우리는 단속이 99.9%인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그렇죠.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치료 쪽에는 뭐 거의 뭐 쓰지를 않는 거죠. 이게 문제지. 제가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그러면은 그렇죠. 치료가 효과적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검거하는 게 대부분 단순 투약자 아니면 단순 판매자 아닙니까? 그렇죠. 뭐 1g 뭐 네, 이게 대부분인 거잖아요. 대부분이죠. 총책이라든가 이런 거 잡았다는 거는 거의 뭐 잡으면 뉴스가 많이 됐겠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네. 우리가 이제 검찰이나 경찰도 고가 점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랬을 때 이 투약자는 중독으로 해서 치료를 보내는 쪽으로 했을 때 고가 점수를 더 많이 주고 네. 공급사범을 하나 잡으면은 투약사범 잡는 거에 뭐 10배, 20배 고가 점수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투약자보다도 공급자 위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투약자는 구속시키거나 법적인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치료를 보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적인 네. 차원에서 차원에서 경찰이나 검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면은 애써서 뭐 치료 보낼 이유가 없지. 지금은 뭐 투약자 많이 잡으면 뭐 승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수 위주기 때문에 그래요. 질적인 수사를 해야지. 고가 점수도 질적으로 해서 이 공급사범이 얼마나 피해가 큰지를 생각을 해서 투약사범에 뭐 10배, 20배 이상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고가 점수도 더 많이 줘서 네. 그쪽으로 치중하게 해야죠. 원장님께서 88년부터 이 약물 중독 문제를 계속 연구해 주시고 뭐 이렇게 예. 필드에서 예. 하셨는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흥미 위주 보도. 사실 뭐 유아인 씨 거의 없죠. 네? 거의 발전된 게 없죠. 치료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네. 지난 35년, 6년 동안 바뀐 게 없다. 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중독에 대한 개념을 예.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언론이랑 글쎄요. 수사기관이. 언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들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대의가 있죠. 대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중독을 전체를 보고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뭐 자극적인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누가 하나 잡혔다 그러면 건수 크다 그래가지고 그거만 대수특필하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사실 뭐 유흥업소는 이런 얘기는 필요 없잖아요. 국민이 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유흥업소에 가서 누구랑 무슨 대화를 했느니. 네. 의미가 없죠. 예. 오히려 예. 알려주는 게 되죠. 네. 마약이라는 그 이름도 조금 이렇게 약간 악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은 용어인 거죠. 마약류, 마약 이것도
그렇죠. 사실은 약물 중독이라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외국에서는. 네네. 다 약물 중독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물질 중독으로 넓혔죠. 예. 서브스턴스로. 약물로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로도 예. 그 가스 같은 게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가스나 본드나 뭐 부탄가스나 이런 네. 중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뭔가 이렇게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뭐 다 이렇게 또 변형시켜가지고 디자이너 드럭이라 그래가지고 네. 또 그걸 구조식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새로운 그런 마약류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중독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네. 제가 NA 프로그램 한번 네.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읊잖아요. 읊는 것 중에 그 끝은 항상 똑같았다. 네. 교도소 정신병원 죽음 네. 그런 비극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약물 중독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우, 엄청나지. 그러니까 약물 중독을 치료를 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거죠. 아, 그럼요. 이거는 개인의 질병이라기보다 가족의 병입니다. 한 사람이 병이 들면요, 그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네. 그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아파도 네. 병이 들어도 모든 가족이 그냥 상심하고 큰데 그렇죠. 이 중독이라는 질병을 한번 앓게 되면요, 온 가족이 다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가족의 병이에요. 가족들이 힘들어하신 경우는 힘들죠. 많고 본인도 네, 지옥이죠. 자기 자식이 만약에 중독이 돼서 헤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 보세요. 가족의 마음은 그냥 부모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죽고 싶죠. 근데도 사실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게 비난을 받으니까 네. 가족들도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숨기려고 그래. 비난을 사실은 빨리 오픈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감추려고만 하고 비난을 받으니까. 일 중독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사분이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중독이란 건 다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한 곳에 치우치는 게 중독이에요. 일상의 즐거움이 있고 예. 이거 아니면 다른 즐거움 못 느끼는 그런 네,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불안이죠. 이제 일 중독도 이거를 못하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아주 집착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일 중독된 사람들이 사실 조직에서는 인정받잖아요. 그렇지만 가정 생활이 망가지고 네. 개인적인 생활이 망가지죠. 행복 지수가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중독이란 것도 적절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강박적으로 가니까 처음에 다 좋아서 중독이 되지 그러면 좋지 않은데 누가 중독이 되겠어요. 마약을 했는데 힘든 것만 느끼면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좋은 게 있으니까 하니까 반복이 되는데 나중엔 좋은 걸 못 찾게 되고 힘들어져. 그래서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탈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일도 마찬가지죠. 뭐 성중독도 그렇지, 뭐 도박도 그렇지, 게임도 그렇지. 우리가 PC방 페인이라는 말을 괜히 말을 쓰는 게 아니죠. 맨날 PC방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페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거든.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 사람도 처음에 좋아서 한 거예요. 제가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오르는데 그럼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비난해서 이게 회복이 되고 그렇죠. 근절이 되면 비난을 해야죠. 예. 근데 이건 비난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그렇네요. 비난하면 감추니까. 감추다 보면 속에서 안에서 골마 터지는데 감추고 있으니까 점점점 심해지기만 하지. 빨리 오픈을 해서 상처를 개방을 해야 빨리 소독이 되고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난하는 거는 감추게 만들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중독이라는 게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죠. 한 번 해봤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질병에 걸린 건데 그거를 왜 넌 질병에 걸렸냐 그러고 탓을 하고 비난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성균 씨 사건 이후에 이 보도를 누가 더 많이 했냐, 네. 적극적으로 했냐, 네. 내밀하게 했냐 이거 네. 가지고 적게 보도한 언론이 많이 보도한 언론을 비난하는데 사실 똑같은 거네요. 맞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 게 문제지 그냥 일회성으로 비난만 하고 막 그거 까발리기만 한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성균 씨가 뭐 조사를 받으러 왔다 이런 것도 사실은 보도하는 게 어떤 공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뭐 공인이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안까지 다 이렇게 그치. 오픈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노출을 꺼려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개인의 어떤 정보가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혹시 연예인들이 지금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뭐 이 까투리가 집단에다 머리 박고 나 없다 그런다고 자기가 감춰진 게 아니잖아. 왜? 자기만 안 보인다고. 지금 딱 그런 꼴이네요. 그런 꼴이죠. 남들은 다 아는데 오히려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돼서 야, 이 중독이란 게 나도 한 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안 하려고 자꾸 반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방 홍보로 나선다면은 뭐 제가 나서서 하는 거에 몇백 배 효과가 사람, 있고 회복된 사람이 그렇죠. 회복된 연예인이 일반 마약 환자가 나 회복했어 그러고 얘기하는 거하고 연예인 알려진 사람이 나 마약 중독이 됐는데 치료받고 회복이 됐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게 이제 이 어떤 회복자들의 어떤 인권 뭐 일단 뭐 중독이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약류에 손을 댔다 그러면 회복을 했다 그래도 이상하게 보잖아요. 예. 회복을 해도 좀 이상하게 보는 이런 부분이 더 숨어들게 만드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회복하신 분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보장도 하고 그분들을 뭐 사회적 활용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일 씨가 예. 폐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네.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죠. 예? 오히려 홍보대사로 나서면서 인정을 받고, 네. 그죠? 또 용기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서는 거지. 그죠? 이거죠. 그래서 우리 NA에서도 보면은 자기 소개할 때, 그래, 나는 약물 중독자 조문이다. 그렇죠. 단약한 지 뭐 10년 됐습니다. 네. 그 남들 앞에서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작이죠. 왜, 그러면 창피한데 왜 인정을 할까요?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이렇게 알리는 거 아니야. 네. 창피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죠? 창피하지 않죠, 자기는. 왜? 완전히 끊었으니까. 끊은 사람은 난 중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은 나 중독자입니다 얘기를 못 하지. 이 회복자에 대한 좀 어떤 언론이나 뭐 수사기관이나 여러 존중해줘야 사회적으로 되고, 좀- 그 사람들의 재산이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네. 미국에도 지금 교도, 아까도 6,100만 명이 지금 네. 약물 남용을 하고 있는 인구로 지난 보면 1년 동안 예, 그 정도로 많이 남용이 있는데 교도소에 재소자는 우리나라처럼 단순 투약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네. 중범을 저지른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56%가 약물 중독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마다 이런 중독을 위한 치료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걸 회복자들이 가서 거기에 80%가 직원이 회복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그 교도소에서 치료받고 회복해서 나온 사람이 밖에서 상담자 과정을 맞춰가지고 면허증을 상담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기가 치료받은 병원이나 시설에 직원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료를 담당하니까 뭐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중독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알지. 같이 NA도 하고 그러는 그러면 너무 잘 알지. 상담이 깊이 있게 잘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환자들한테 희망이 되잖아요. 나도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맨날 실패하니까 자포자기했는데 자기보다 더 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탁 치료자로 나서는 거 보니까 야 나도 한번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죠. 없죠. 네. 오히려 지금 그거를 못하게 해놨죠. 왜 못- 공무원 시험도 못하고 뭐 이런 전과가 있으면 제한이 되잖아요. 오히려 할 수가 없게 중독이 막고 있군요. 마약을 했다 그러면은 면허증도 못 따지. 20몇 종류의 이게 면허가 박탈이 돼요. 영원히 못 합니까? 아니 그거를 나중에 또 회복할 수 있는 이건 있겠지만 한동안 못 한다. 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운전도 못 하지 뭐. 그럼 더 뭐 어떤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회복이 돼도 그렇죠.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재활할 수 있고 이런 건 뭔가를 좀 성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박탈을 해놓고 하지 마라만 하고 벌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지금 엄청 아주 급속히 늘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요거 타임 놓치면은 막 터져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뭐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그러고 치료제와 얘기할 때 이걸 뭐가 이루어져야지. 이 시간 지나서 1년, 2년 지나보세요. 턱 틀어져요.